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당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승무원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됩니다. 검찰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하며 빼돌린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기무사 개업 문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적 활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 보고를 넉 달간 누락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특별수사단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 유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고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습니다. 정리해고된 뒤 거리로 나온 지 12년여 만으로 복직 대상자는 180명입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교섭을 벌여온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KTX 해고 승무원 복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지 4,526일, 12년여 만입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곳에서 저희가 투쟁이 아닌 농성이 아닌 정말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 정말 꿈만 같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복직 대상은 해고 무효 소송을 냈던 180명입니다. 경력직 특별 채용을 통해 공사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르면 9월부터 적성검사와 면접, 교육 등의 일정 절차를 거친 뒤 현업에 배치됩니다. 코레일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당장 객실 승무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회사 소속 승무원 500여 명이 이미 객실 승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역 안에서 승객 안전과 안내, 발권, 안내방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승무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은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노사 전문가 협의회는 자회사가 맡고 있는 승무원 업무의 본사 전환을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2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입사했던 KTX 여승무원들이 엉뚱하게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데 12년 하고도 2달이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그녀들의 12년 투쟁을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꿈의 고속철이라 불린 KTX 개통과 함께 그녀들의 첫 사회생활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는 약속은 없어지고 해고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2006년 5월 이때부터 용감한 그녀들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3년간의 농성과 단식, 수많은 행진, 조명탑 고공농성까지. 일해보고 싶다는 열정, 첫 사회에 나오면서 사회인이 되면서 그런 희망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KTX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세상의 무관심에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녀들의 곁엔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딸들아 늦는다. 어떻게 해야 돼? 왜 울어? 까지 해야죠. 8년 아니라 1년, 1년 아니라 10년. 일단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그녀들의 투쟁에 마침내 법원이 답합니다. 우리 이겼어. 우리 철도공사 직원 맞고 우리 복직할 때까지 월급 지급하라고 판결 났다. 그런데 이 판결은 4년 뒤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함께 10년을 고생했던 한 동료는 그 상실감에 세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이 판결의 배경에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내 친구 살려내고 13년 동안 세월 보상하십시오.
20대 중반의 풋풋한 승무원은 이제 30대 엄마가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녀들, 이들이 갈 곳은 KTX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오늘 복직 합의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죠. 복직 투쟁을 이끌어온 김승하 KTX 열차 승무지부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새벽까지 협상을 계속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계시죠? 네, 근데 정작 제일 기뻐해 주실 저희 부모님께는 아직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지금 뭐 합의는 했지만 아직은 조금 얼떨떨한 상태이기도 하고 네. 진짜 이게 정말 된 게 맞나 아직 사실 신감이 나질 않아서 좀 정말 유니폼도 입고 네. 직장에 일터에 나가야지 좀 실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한편에서는 무리한 요구 아니냐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오시게 된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여성들만 뽑혀있던 여승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외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애초에 투쟁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들이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싸웠던 이유가 너무나 명확했고 우리가 정당했고 우리가 피해자고 취업 사기를 당했고 그리고 또 KTX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을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네. 항상 저희가 이길 거라는 그런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지치지 않고 제 옆에서 싸우는 조합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정적으로 오늘 같은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아시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복직 협상이 길었잖아요. 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각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피해자고 모든 책임이 철도공사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 이것의 그 간극을 메꾸는데 굉장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무원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아쉬우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은 사실 승무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지금 돌아가지만 우선은 지금 승무원 업무가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아직 논의 중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승무 업무가 철도공사로 환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도 올바로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KTX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고 네. 복직 뒤에도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희 문제가 복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법농단의 피해자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즐거운 날 맞이할 수 없는 저희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양승태 전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분명히 진실 규명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 단체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투쟁하고 고소 고발하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과 관련이 있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 행정처가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자 검찰이 강제 수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 임 전 차장은 빼돌린 문건들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자택 압수수색 중 검찰 관계자와 집 밖으로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카드를 옮기셨습니까? 차장님 나오기 전에 백업하신 거 맞습니까? 지금 청와대 출입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는. 검찰 차량을 타고 또 다른 압수수색 장소로 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지만 진짜 중요한 자료들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퇴직 때 행정처 내부 문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법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자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 수첩을 모두 버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불러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김모 심의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중 김 전 심의관은 지난해 2월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의혹 문건 2만여 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장 기각 사유에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주거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어제 공개된 계엄령 추가 문건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서 내용은 발표를 하면서 2급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작 문서 자체는 다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추가로 확보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무려 67쪽 분량입니다.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건 내용을 발표하며 직접 공개한 건 8장뿐이었고 이마저도 겹쳐 있거나 접혀 있어 전체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정작 문서 자체는 비공개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전체가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내용만 공개함으로써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문건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당은 청와대가 문건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에서 문서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 이미 계엄령 세부 자료를 확보해 놓고도 4개월 뒤에서야 청와대에 제출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문서를 받고 하루 만에 공개를 결정한 건 상황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니라며 청와대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넉 달 동안 기무사의 계엄 대비 세부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은 왜 문건을 보고받고 넉 달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로부터 확보한 이동 저장 장치 USB에서 문제 67장짜리 계엄 세부 계획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을 송영무 국방장관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관실에 공문을 보냈고 문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송 장관은 특별수사단에 원본을 제출한 뒤 청와대에 복사본을 보냈고 문건의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보고 누락이라는 비판에 송 장관은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28일 8장짜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할 때 67장짜리 세부 계획 문건을 같이 보고하지 않은 건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은 계엄 문건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쿠데타 같은 정부 전복 시도를 막아야 할 기무사가 직접 전복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엄 문건을 작성한 건 전 정권의 기무사지만 정권 교체 뒤 기무사가 바뀐 건 오직 사령관 한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기무사와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 장관 혼자 문건 처리를 고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송 장관의 이 같은 대응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단 착오인지 여부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군 병력과 탱크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계엄령 문건은 작성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문건의 이런 내용들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법률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만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계엄령 검토 자체만으로도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계엄령 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는 기관은 합동참모본부. 그런데 계엄령을 검토하고 문건까지 만든 곳은 기무사였습니다. 기무사가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면 지시자에게는 직권 남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모의가 있었는지도 관건입니다. 계엄령 시행에 대비해 군부대 운용 모의 실험을 했거나 군 수뇌부들이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면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의 예비나 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언론사의 통제 요원 파견을 검토한 것은 헌정문란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국회의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다거나 언론 보도의 내용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는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조치다. 내란 예비 음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날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 1994년 폭염 이후 24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경북 영천 39.3도 등 영남 내륙은 이틀째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이런 불볕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바다와 계곡 등은 종일 붐볐습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더위만큼이나 답답한 도로. 집을 나선 차들은 가다서다 거북이 걸음을 반복합니다. 불쾌지수가 한계치에 달할 때쯤 도착한 바다. 탁 트인 백사장이 펼쳐집니다. 튜브에 몸을 막힌 채 무리를 떠다니고 워터보드로 공중부양을 하기도 합니다. 미끄럼틀을 내려오며 불볕더위도 가릅니다. 친구를 진흙탕에 빠뜨리려다 스스로 미끄러지는 개구쟁이들. 꼬리잡기 놀이를 하는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아이들은 맑은 물이 흙탕물이 되도록 계곡을 휘젓습니다. 더위에 지친 어른들은 그늘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아지랑이가 이글거리는 해운대변. 폭염을 피하려는 사람들로 바다가 가득 찼습니다. 보트에서 시원하게 물보라를 맞기도 합니다. 한낮 기온 34도를 기록한 부산 해운대에는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바닷물도 시원하고요. 넓고 트인 공간이라서 아이한테도 즐거움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푹푹 찌는 날씨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시흥소방서는 오늘 오전 50m가 넘는 타워 크레인에서 일하다 탈진한 4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크레인 내부 온도는 50도 정도였습니다. 상태가 막 그렇게 위중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거든요. 열사병이라고 해도 4시간 정도 하셨다고.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청면 3탄 유원지에서 15살 김모근이 친구들과 물놀이 도중 숨졌습니다. 또 10시 55분쯤에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에서 62살 전모 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인천공항은 출국하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올여름 성수기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오현태 기자. 늦은 시간에 비행기 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후 3시 반쯤 인천공항에 나왔는데요. 6시쯤에는 한꺼번에 4,000명가량이 출국하면서 굉장히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도 승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자정전후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만 인천공항 이용객이 모두 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가량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에 하루 평균 20만 4천 명, 총 614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성수기 첫날부터 공항은 하루 종일 붐볐지만 휴가를 떠나는 시민들의 표정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워터파크 가서 물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첫째가 역사에 관심을 많아가지고요. 주위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 둘러볼 예정입니다. 나갈 때마다 좀 설레고 나갈 때마다 또 새로 나가고 싶고 또 나가고 싶고 항상 그럽니다. 인천공항에는 오늘부터 관광객들의 공항 이용을 돕는 안내 로봇 에어스타 10대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에어스타. 네. 아시아나항공 알려줘. 보시는 것처럼 항공편을 말하면 출국장까지 앞장서서 안내해주고 입국할 때도 수화물 태그를 인식하면 짐 찾는 곳까지 데려다 주니까요. 궁금한 게 있을 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2터미널 개장 이후에 공항을 처음 이용한다면 터미널이 어딘지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오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북한대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며 종전선언 채택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동 설명회.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유 등이 공급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빈틈없는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When sanctions are not enforced, the prospects for the success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minished. Right now, 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강경화 장관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의 회담으로 이루어질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안보리 이사국도 미국과의 그 공감입니다.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로 최근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중국과 러시아 측도 이 자리에선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도 연일 종전선언 채택 등을 주장하며 대미 대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종전선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이 뒤로 미루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 없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때라며 제재 유지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남한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 삶이 무너진 과거사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소송을 위한 관련 기록 찾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 우는 과거사 피해자들을 이호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국의 유아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강종건 씨. 70년대 대표적 조작 사건인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교도소 5년, 보안감호소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보상은 못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교도소 수감 기간만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형으로 근거로 해서 이제 적용했던 보안감호 처분, 국가가 그거를 이제 보상할 필요는 없다 하는 논리죠. 법원은 따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법무부나 국회에 호소하라고 합니다. 국회에다가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를 하고 법으로 해서 보상하는 길을 만들어라. 이런 식인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신대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나도현 씨. 2년의 옥살이,
그리고 이어진 13년의 주거 제한과 보호 관찰로 자식이 태어나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에다 이런 일을 왔다 또 가서 또 신고해야 되고 막내딸이 세상에 태어난 그 현장에도 가보지를 못했던 거.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파요. 보호관찰이라는 이름 아래 기본권을 박탈당한 나 씨.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찾으러 검찰청에 왔습니다. 이전엔 존재하지 않는다던 자료가 웬일인지 오늘은 있다고 합니다. 지청에는 그런 서류가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니까 이게 확인이 된 게 아닌가. 하지만 기록을 내줄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도 정비를 하여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작, 고문, 옥살이, 그리고 덧붙여진 구금과 감시로 삶이 망가진 사람들. 정당한 배상을 바라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비싼 약값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값싼 복제약을 팔다 경찰에 붙잡힌 한 남성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까지도 중국 의학계의 현실을 풍자한 이 영화를 보고 약값을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값비싼 백혈병 약 때문에 허리가 휘는 환자들을 위해 주인공은 인도로 가서 값이 훨씬 싼 복제약을 들여옵니다. 환자들은 이 약을 사러 줄을 서고 주인공은 구세주로 징송받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허가받지 않은 약을 팔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루용 씨는 자신이 사준 복제약으로 혜택을 본 환자들의 탄원으로 지난 2015년 석방됐습니다. 영화는 개봉 이후 보름간 티켓 판매 1위에 판매 수익이 우리 돈 4천억 원을 넘어 역대 5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对这种小人物，他为了这种就是说这种名声，我觉得他体现了一些情怀的东西，就是所以呢还是比较真实的。 이 같은 반응에 총리가 직접 나서 약값 인하와 공급 보장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李克强在批示中指出，癌症等重病患者关于进口救命药买不起、拖不起、买不到等诉求，突出反映了推进解决药品降价保供问题的紧迫性。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의 의학계 현실을 풍자한 이 영화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이 제약업계 등의 저항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군인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모레 해병대장으로 치러집니다. 해병대와 순직군인 유가족들은 해병대 사령부의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제국 의병장 민경호 선생의 후손이자 한국계 카자흐스탄 피겨 선수인 데니스 텐의 추모식이 오늘 저녁 서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앞에서 유학생들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피겨스케이팅 첫 메달을 안겨 국민적 영웅으로 불린 데니스 텐은 지난 19일 괴한 2명과 싸우다 숨졌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현지 시간 19일 오리보트로 불리는 관광용 수륙 양용차가 호수를 운항하다 뒤집혀 일가족 9명 등 1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는 폭풍우 경보가 발령돼 시속 105km의 강풍이 불고 있었지만 사고 보트는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이가 함부로 버린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우리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몸속에서도 비닐과 스티로폼, 전단지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붉은 바다거북. 지난달 동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시작합니다. 부검 1시간 뒤. 식도에서 길쭉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됩니다. 위와 소장에서도 계속해서 이물질이 나옵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껍데기 같은데요. 또 다른 바다거북은 쓰레기 뭉치가 비집고 나오면서 장기가 파열됐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게 만약에 발생했다면 장내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막염이 걸려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바다거북 5마리를 부검해 나온 쓰레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닐과 스티로폼, 헝겊은 물론 낚싯줄과 전단지도 있습니다. 국내 연안 해양생물의 몸 안에서 해양 쓰레기가 다량 발견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북이들도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이제 뭐 노끈이나 비닐 조각들을 먹이로 오인해서 먹고 있구나를 갖다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코스타리카 연안에서 코에 빨대가 박힌 바다거북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는 등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넘어 바다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내 환경을 바꿔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